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께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스토리텔링 공간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정성껏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서울의 한 방산기업 회장님과 독립유공자 외손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문과 체면,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사연입니다.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니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서울 용산구 한강변을 따라 우뚝 선 고층 빌딩 숲.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33층 규모의 유리 외벽 건물. 한성디펜스 사옥입니다. 건물 입구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로비 한쪽 벽면에는 K방산 수출 1위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을 지켜온 중견기업.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산. 올해 68살. 한성디펜스 창업주이자 회장입니다. 태산은 젊은 시절 ROTC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제대 후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우물만 판 사람입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한다. 이것이 그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자주 다뤘습니다. 애국 기업인 K방산의 개척자, 국방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 청와대 초청 간담회 참석 사진들이 회사 홍보 자료마다 빼곡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떳떳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이 나라의 하늘과 땅을 지킨다는 자부심. 그것이 그를 지탱해 온 힘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부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이라곤 외동아들 이준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올해 35살. 아버지와는 달리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한성디펜스 기획실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사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호 저 녀석 결혼은 언제 할라나.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는 언제 보나. 태산의 머릿속엔 이미 며느리 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그리고 품이 있는 집안의 딸.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에 걸맞은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태사는 안경을 벗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태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어느 집 따님인데? 태산은 벌써부터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재벌가 딸, 아니면 고위 공무원 집안의 영예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서진이라는 분입니다. 올해 32살이고요. 박서진. 어느 박씨 집안인데? 전라도 작은 마을 출신이세요. 지금은 서울국립보훈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태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 네.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구청 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사회복지사 일도 하고 계세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진 누나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독립유공자이신 외할아버지의 외손녀이시고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셨어요. 그 후로 혼자서 동생까지 키우셨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 태산이 손을 들어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시골 출신의 계약직 간호조무사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하는 소리냐? 태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이 회사를 일궈왔다. 대한민국 방산 1위 기업 한성디펜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과 인연 맺기를 원하는 줄 아냐. 아버지, 그건 가문이라는 게 있다. 체면이라는 게 있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게 결혼 아니냐. 태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학벌은? 재산은? 집안 배경은? 태산이 따져 물었습니다. 서진 누나는 전문대를 나오셨어요. 재산은 없다고 봐야죠. 집안도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에요. 태산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냐? 너 제정신이냐?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데? 아버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한성디펜스요. 방위산업체잖아요. 조국을 지키는 일,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고. 평생 말씀하셨잖아요. 태사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 누나는 그 일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돌보고 구청에서 힘든 분들께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일하세요. 아버지가 회의실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서진 누나는 손으로 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호의 말이 회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학벌이요? 재산이요? 그런 게 사람의 가치를 정하나요? 저는 서진 누나 같은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태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준호가 나간 뒤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태사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저녁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문이라 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28살 ROTC 소위 시절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늘 초라했던 자신을 한 전쟁 영웅 선배가 도와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위 출신이 뭐가 중요한가? 나라 지키는 마음이 진짜지. 그 선배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사는 그때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일궜고 명예를 쌓았고 이제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는 달라.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 되는 거야. 태사는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좋아. 태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자. 그 박서진이라는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마. 태사는 책상 앞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박서진 국립서울보훈병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들을 꼬드긴 영악한 여자인지 내가 똑똑히 확인하고 말 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일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에서 오래된 점퍼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평범한 운동화, 늘 입던 정장과 넥타이는 벗어두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60대 중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회장도 기업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변신한 이태산. 그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서진, 너라는 사람이 정말 내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용산구에 있는 국립서울보훈병원. 서울의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태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가 보훈병원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박서진이라는 여인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태산의 마음은,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챕터 2. 현충일 앞둔 보훈병원. 외손녀의 하루. 이른 아침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보훈병원 입구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6월 초순, 현충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기였습니다.
병원 입구 양쪽으로 태극기가 줄지어 펄럭이고 정문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웅을 기억합니다. 현수막 아래로는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베트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과 자부심이 함께 숨쉬는 곳,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이 치료받고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병원 로비는 벌써 북적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 보호자와 함께 온 어르신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서진, 32살, 이 병원의 계약직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작은 체구,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서진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시면 돼요. 내관은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 타실게요. 아이고, 수고스럽구만. 내가 직접 갈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서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참 착하게 생겼구만. 몇 살이요? 32살이에요. 할아버지, 32면 우리 손주뻘이네. 결혼은 했나? 아직이요.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왜 아직도 안 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아가씨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부모님은 안 계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래? 미안하이. 할아버지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자, 타세요. 3층 가실게요. 3층 내과 진료실 앞. 서진은 할아버지를 접수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번호표 받으시면 돼요. 진료 끝나시면 1층 약국에서 약 받으시고요. 알았어. 고맙네. 천만에요. 편찮으신데 없으시길 바랄게요.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가씨. 네, 아가씨 같은 사람 덕분에 이 나라가 아직 살만한 거야. 고맙네. 서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야말로, 할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지 뭐. 할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로 돌아온 서진. 이번에는 접수 창구 옆에 서 있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처방전 어디 계세요? 아이고, 어디 뒀더라.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할머니 가방을 받아 안을 살펴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할머니, 이거 약국에 내시면 돼요. 근데 아가씨, 난 글을 잘 못 읽어.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진은 할머니 손을 잡고 약국 쪽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약국 창구에서 약을 받은 뒤 서진은 할머니를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약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 하얀 약은 아침 먹고 한 알, 이 노란 약은 저녁 먹고 한 알이에요. 이 작은 약은 하루에 3번, 밥 먹고 나서 꼭 드셔야 해요. 아이고, 그래 고맙네, 아가씨. 할머니, 혹시 집에 혼자 사세요? 응.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럼 약 드시는 거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메모지에 크게 적어드릴게요. 서진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큰 글씨로 약 복용 시간을 적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매일 보시면서 드시고요. 아이고, 이 아가씨가 천사가 따로 없네.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오전 11시, 서진은 잠깐 쉬는 시간을 얻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6월의 하늘,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10년 전, 서진이 22살 때였습니다.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에서 서진은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진이 1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외할아버지가 서진과 남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가난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느라 재산을 모을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린 서진이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크고 좋은 집에 사는데. 외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서진아, 그건 나라 탓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지.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 나라가 자유롭게 되는 게 꿈이었단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지. 그러느라 돈 벌 시간이 없었어. 그럼 후회하세요? 아니, 외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도 후회 안 해. 덕분에 너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잖니. 어린 서진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눈빛만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장례식 날, 서진은 처음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묘역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수많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분들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서진은 외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덕분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진이 보훈병원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제가 돌봐드리고 싶어요. 서진은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졸업 후 보훈병원 계약직에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진의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옥상에서 잠시 쉬던 서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복지센터로 가야 했습니다. 보훈병원 일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기초연금 상담, 보훈수당 신청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병원 로비 한쪽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평범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남자.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환자 보호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태산이었습니다. 태산은 새벽부터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서진, 할머니 손을 잡아주는 서진, 무릎 꿇고 약 봉투를 설명하는 서진. 그 모든 장면을 태산은 지켜봤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태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연기하는 걸까? 아직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여자는 적어도 이 병원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오후 1시, 서진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태산도 조용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진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태산도 같은 칸에 올라탔습니다. 서진은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산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서진을 관찰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태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이 구청 앞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내렸고 태산도 따라 내렸습니다. 구청 건물. 서진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3층 복지과로 올라갔습니다.
태사는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하는지 보자. 그의 관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3층 복지과 민원실. 서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상담 예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진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태사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움직일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챕터 3 민원실의 전쟁. 한 사람을 택하다. 오후 2시. 구청 3층 복지과 민원실.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와 감정이 충돌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28번이 벌써 10분째 안 오시는데요. 아니, 서류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복지과 직원 5명이 각자 창고에 앉아 쉴 틈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창고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초연금 신청하시려면요.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고 통장 사본하고 신분증 사본 가져오셔야 해요. 아이고,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괜찮으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서진은 인내심을 갖고 할머니께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옆 창구에서는 젊은 남자가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서류가 부족하대요? 저 벌써 3번째 왔다고요. 담당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이 서류가 꼭 필요해서요. 규정. 맨날 규정만 들먹이네. 남자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순간 민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자기 창구 상담을 잠시 멈추고 옆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분 또 오셨네. 서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담당자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민원실을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지과 팀장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당신네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지. 남자가 팀장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버지 보훈 수당건으로 왔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팀장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보훈 등급 판정 결과인데요.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 등급이 말이 돼요? 죄송하지만 이건 보훈처에서 판정한 거라서. 보훈처고 뭐고 당신네가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이 모양 아니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6.25 때 참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작 이 정도 등급밖에 안 나왔다고요.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면 이미 최상위 등급 지원을 받고 계신데요. 최상위 등급. 웃기지 마세요. 다른 집은 더 받는다던데요. 그건 아마 오해이실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법? 그딴 거 나 몰라.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원실이 술렁였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민원인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팀장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당신네 국장도 불러낼 수 있어요. 제대로 안 하면 민원 넣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팀장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저 사람 진짜 아는 사람 많아. 팀장님 혼자 감당하기 힘들겠는데 우리가 나서도 될까? 모두들 속으로만 걱정하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 남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팀장님,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남자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뭐, 당신이 뭔데 나서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님 아버님께서 현재 받고 계신 등급은 보훈처 기준 최상위 등급이 맞습니다. 서진이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등급을 받으시면 매월 200만 원 가까운 보훈수당과 의료비 전액 지원, 그리고 각종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라서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님 아버님만이 아니라 수만 명의 다른 유공자 어르신들도 같은 기준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순간 민원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독립유공자셨어요. 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고문도 당하시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셨대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민원을 넣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나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남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서진이 민원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대기하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참전하시고 나라 지키시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진은 다시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물론 손님 아버님께서 받으신 고생도 정말 크십니다. 그건 제가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직원들을 위협하시는 게 과연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서진의 말이 남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손님께서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외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손님 아버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드릴게요. 검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이 명함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드릴게요. 제 번호예요. 남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원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민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민원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휴, 팀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했어요? 아니에요. 팀장님, 저도 떨렸어요. 서진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선배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 씨, 대단해요. 저 사람 원래 엄청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냥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자기 부모님 생각하면 누구나 저럴 수 있잖아요.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하니까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짜 복지 일인 것 같아요. 그 시각 1층 로비. 이태사는 방금 전 장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려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태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큰 남자가 소리 지르고 직원들이 움츠러들고 그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서진이 나서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모습까지 태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육군 ROTC 소위 시절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섰던 날이었습니다. 이 소위 명령이다. 부하들 휴가 전부 취소하고 작업 투입해. 소대장님, 그건 부당한 명령입니다. 부하들은 이미 한 달째 휴가를 못 갔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상관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날 태사는 영창에 갔습니다. 2주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자세다. 젊은 태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언제부턴가 원칙보다 실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잃어버린 걸 아직 갖고 있구나. 태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챙겨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준호 누나,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 응. 좋아. 몇 시에 어디서? 준호 6시에 시청역 근처 파스타집. 서진 알았어. 그때 봐. 서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서 현관을 나서는데 서진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서진아. 서진은 스스로에게 격려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서진은 마음속으로 외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까요? 멀찍이 서 태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는 서진. 지친 얼굴이지만 하늘을 보며 웃는 서진. 태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뭘 했나? 평생 나라를 위한다고, 국가안보를 위한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내가 며느리를 고르는 기준이 대체 뭐였지? 아파트 평수? 예금 잔액? 집안 배경? 그게 전부였나? 태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들 때문에 일부러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닐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태사는 뒤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은 오늘도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그날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챕터 4 현충원의 비밀. 태극기와 훈장함. 6월 6일 현충일. 서울 하늘이 아직 어두울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박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원룸 작은 방.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씻고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실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늘은 제68회 현충일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현관 옆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베란다 깃대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바람에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뵈러 갈게요. 새벽 6시, 서진은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태극기 1개와 빨간 카네이션 1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서진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새벽 7시, 정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벌써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꽃을 들고 묘소를 찾으러 온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현충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묘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싸.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 언덕을 올라
좌우로 줄지어 선 묘비들 사이를 지나 서진은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박정현 지사 1920-2013 서진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 앞 화단에 낡은 태극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새 태극기를 꺼내 낡은 것을 조심스럽게 뽑고 새 것을 꽂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서진은 빨간 카네이션을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올해도 할아버지 뵈러 왔어요. 서진의 기억 속으로 옛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서진이 17살 때였습니다.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 허름한 흙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서진, 그리고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전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집엔 돈이 하나도 없어요. 17살 소녀의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서진도 따라 나갔습니다. 서진아, 네. 할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건 나라 탓이 아니란다. 그럼요? 할아버지 탓이지. 외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 나라가 자유로워지는 걸 꿈꿨단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지. 일본 사람들한테 쫓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느라 돈 벌 시간이 없었어. 그럼 후회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도 후회 안 해. 덕분에 너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잖니. 자유요? 그래. 너희는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잖니. 그게 다 자유야. 외할아버지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쌓은 건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였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행복해. 할아버지, 서진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나라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들단다. 그날 밤의 대화를 서진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묘비 앞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할아버지 같은 분들 돌보는 일 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에서, 구청에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들 때도 많고 월급도 많지 않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요, 할아버지. 서진이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걸으신 그 길을 저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크게 펄럭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유역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이태산이었습니다. 태산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서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부터 서진을 따라왔습니다. 서진이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현충원까지 오는 것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태극기를 바꿔 꽂고 눈물 흘리는 서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저 아이가 독립유공자 외손녀라는 게 진짜였구나. 태산은 서진이 떠난 후 그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독립유공자 박정현 지사. 태산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산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국을 지킨다고, 국방산업을 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태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현충원 추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리고 수많은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도 저 멀리 추념식장 뒤편에 서서 조용히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태산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고 있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추념식이 끝난 후 태산은 혼자 차를 몰고 서진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 내비게이션을 따라 몇 시간을 달려 태산은 외딴 마을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낡은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태산은 차에서 내려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정현 지사 댁이 어디신지 아세요? 마을 어르신 한 분께 물었습니다. 박정현. 아, 그 독립운동하신 어른? 저기 저 집이요. 어르신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산은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거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태극기 그림 아래 국기에 대한 맹세 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은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훈장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훈장, 대통령 표창장, 감사패, 그리고 흑백 사진 여러 장. 젊은 시절 박정현 지사의 모습, 감옥에서 찍은 사진, 광복 후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 태산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애국자의 집이구나. 태산은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용산 한강변 고급 아파트, 50평 대형 평수. 거실에는 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 서재에는 온갖 상장과 트로피들. 하지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건가? 태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시여? 거기서 뭐 하시는 거요? 태산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박정현 선생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아, 그래? 그 집은 지금 아무도 안 살아. 손녀가 서울로 올라갔거든. 손녀요? 응, 서진이라고. 참 착한 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모시고 동생까지 키우고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애가 지금 서울 가서 유공자 할아버지들 돌보는 일 한다더라. 참 기특한 아이여. 우리 마을 자랑이라니까. 가난해도 마음 하나는 금쪽 같은 아이여. 할머니의 말이 태산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 애 할아버지도 평생 나라 위에 사셨는데 손녀도 똑같이 살더라고. 핏줄이 그런가 봐. 태산은 할머니께 인사하고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가문이라는 게 대체 뭐지? 태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좋은 대학? 많은 재산? 높은 지위? 아니야.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가문은 어떤 정신을 물려주느냐로 결정되는 거였어. 태산은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천천히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서울.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도 외할아버지 뵈었어.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을 거야.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 누나, 현충일 잘 보냈어요? 외할아버지께 제 인사도 전해주셨죠? 서진은 물론이지. 준호야말로 잘 보냈어? 준호, 네. 누나,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진, 무슨 소식? 준호, 비밀이에요. 히. 서진은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뭘까? 서진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용산 한강변 아파트. 이태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충원에서 찍은 서진의 모습, 마을에서 몰래 찍어온 훈장함 사진, 그리고 자신의 옛 ROTC 시절 사진. 태산은 그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렸어.
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뭐였지? 가문의 체면? 사회적 지위? 아니야.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건 사람이었어. 그리고 마음이었어. 태사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틀렸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서진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는 서진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챕터 5 방산 회장의 선택. 진짜 가문의 조건? 현충일 다음 날 한성 디펜스 본사 이사회실. 길고 넓은 테이블에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맨 위쪽 자리에는 이태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K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25억 달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한성 디펜스는 명실상부 K방산 1등 기업이네요. 임원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장님,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래. 수고들 많았어. 태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태산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이사회실. 태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30년. 태산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계약. 하지만 태산의 가슴은 전혀 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저녁, 용산 아파트. 태산은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벽면에는 액자들이 가득했습니다. ROTC 시절 사진, 제대 기념 사진, 창업 초기 작은 사무실 사진,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 청와대 초청 간담회 사진, 그리고 한쪽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산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현충원에서 무릎 꿇고 있는 서진, 서진의 고향집 훈장함, 독립유공자 박정현 지사의 묘비,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태산은 그 사진들을 쭉 늘어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지키려고 했던 거지.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문? 체면?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득 3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1989년 28살 ROTC 소위 태산 전방 GOP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소대장이었던 태산은 부하들을 이끌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무전이 왔습니다. 이 소위 즉시 복귀하라. Over. 알겠습니다. Over. 태산은 부하들을 이끌고 복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이병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소대장님,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이병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복귀하라는 명령. 하지만 이병은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 태산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업을 테니 매달려. 소대장님, 안 됩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명령이다. 매달려. 태산은 이병을 업고 눈보라를 뚫고 걸었습니다. 부대 복귀는 30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중대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소위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뭔가? 부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하를 지키는 게 소대장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지금 상관한테 대들어? 중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결국 태산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창 2주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창에서 나온 날, 그 막내 이병이 태산을 찾아왔습니다. 소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태산은 이병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내 부하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지. 이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때 태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자세야. 계급장보다, 명령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태산은 변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돈과 권력을 다루면서 어느새 사람보다 체면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변한 거지? 태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회의 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네. 준호가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박서진 씨에 대해서 말이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열흘 동안 나는 그 사람을 지켜봤다. 네.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보훈병원도 갔고, 구청복지센터도 갔고, 현충일엔 현충원도 갔고, 그 사람 고향 마을까지 다녀왔다. 아버지가요? 그래.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확인만 하려고 했어. 내 며느리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노리는 영악한 사람인지.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더라.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휠체어 밀어드리고, 약 봉투 읽어드리고, 민원인한테 호통 맞으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아버지, 그리고 현충일 새벽에 외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태극기를 바꿔 꽂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 태사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나는 평생 나라를 지킨다고, 안보가 중요하다고, 방산이 애국이라고 떠들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거, 그게 진짜 애국이더라.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태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완전히 틀렸어. 아버지, 가문이 뭐가 중요하냐?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 태산은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가문은 어떤 정신을 물려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명예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로 결정되는 거더라. 준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서진 누나를, 너 그 사람 진심으로 좋아하지? 태산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합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태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한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탁한다. 아버지, 그 좋은 사람을 우리 집안으로 모셔오자. 태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태산은 아들을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 태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과장, 법무팀 이사 좀 불러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법무팀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응, 앉아요. 태산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재단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이요? 응,
한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이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학재단을요? 그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후손들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재단. 회장님 갑자기 왜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업하잖아. 그럼 이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 빚을 진 거야. 그 빚을 갚는 거지. 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서울보훈병원하고도 MOU 좀 맺고 싶어. MOU요? 병원 시설 개선 비용이라든지 환자 지원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찾아봐. 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걸 다시 기억하게 됐어. 예?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말이야.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사는 준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준호야, 박서진 씨한테 상견례 제의를 해라. 정말요, 아버지? 그래. 근데 장소를 내가 정하고 싶다. 어디로 하실 건데요? 현충원.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외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녁엔 한강 보이는 한식당으로 자리 잡아라. 호텔 같은 데 말고 따뜻하고 조용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준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응. 준호야, 무슨 일이야? 누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아버지가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정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리고 상견례를 하고 싶으신데요. 상견례를. 누나, 언제 시간 되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 괜찮을까? 완벽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로 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서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누나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태산도, 준호도, 서진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상견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태산은 서진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챕터로 향합니다. 챕터 6 현충원에서 시작된 상견례. 한 집안의 봄. 토요일 아침, 서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상견례가 있는 날. 준호의 아버지, 이태산 회장님을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표정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서진아.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잖아.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정문 앞.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아버님은? 아버지는 먼저 안에 계세요. 우리 외할아버지 묘소에서 기다리신대요. 외할아버지 묘소에?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먼저 거기서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준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현충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6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에 나무집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향하는 길. 서진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절 어떻게 보실까? 제가 준호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덕을 올라 외할아버지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 남자. 이태산이었습니다. 태산은 묘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그때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네. 회장님,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산과 서진, 단둘이 남았습니다. 태산은 묘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독립유공자 박정현 지사, 서진 씨 외할아버지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여기 왔었어요. 네. 서진이 깜짝 놀라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사실은 태산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제가 서진 씨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셨다고요? 보훈병원에도 갔고 구청 복지센터에도 갔고 현충일 추념식 때도 있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 고향 마을에도 다녀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은 묘비를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선생님,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현 선생님, 뒤늦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것,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방위산업을 하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안보가 중요하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태산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태산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태산은 묘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외손녀 박서진 씨를 제 며느리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서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진 씨, 태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서진 씨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출신만 보고 학벌만 보고 재산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실수였습니다. 태산은 서진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서진이 황급히 태산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의심하시는 게 당연하죠. 아니에요.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알아봤더군요. 태산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우리 집 안으로 와 주시겠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서진 누나가 함께 외할아버지께 절하는 모습.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오후 5시, 한강이 보이는 한식 레스토랑. 조용한 프라이빗 룸에 세 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태산이 서진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서진 씨,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태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그 말에 태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 그 짧은 한마디가 태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계절 나물과 제철 생선,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제가 오늘 몇 가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약속이요? 네. 태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한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국립서울보훈병원과 MOU를 맺어서 병원 시설 개선과 환자 지원에 회사 이익의 일부를 쓰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서진 씨 체면을 세워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자신과 이 나라에 대한 빚을 갚는 겁니다. 태사는 창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방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서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태산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서진 씨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누나,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건배할게요. 세 사람이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아버님. 태산은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28살 ROTC 소위였을 때 전방 GOP에서 근무했었어요. 태산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부하를 업고 돌아왔던 이야기, 영창에 갇혔던 이야기.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리더는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태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태산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를 보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님, 서진 씨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지키는 게 뭔지를.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말만 했지만 서진 씨는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발로 사람을 지키고 계셨어요. 아버님,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에요. 서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태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선택을 했어. 준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 8시,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고 남산타워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태산이 멈춰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네, 아버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게 있어요. 태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가문이 뭔지 말이에요. 진짜 가문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산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문은 어떤 사람을 품는가로 정해지는 거였어요. 서진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명예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사는가로 결정되는 거고요. 태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 씨 외할아버지께서는 재산은 남기지 못하셨지만 가장 귀한 걸 남기셨어요. 그게 뭔가요? 아버님? 정신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지키는 마음. 태산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서진 씨가 물려받으셨어요. 아버님, 이제 그 정신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도 옆에서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한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애국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큰 소리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태산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다 간 사람들을 잊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태산의 말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진 씨가 바로 그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에요. 태산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진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밤 9시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진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때는 결혼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해야죠. 네, 아버님. 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산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잘 왔어요. 그 말에 서진은 태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헤어진 후 준호와 서진은 함께 걸었습니다. 누나, 오늘 어땠어요? 꿈만 같아. 서진이 준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정말 내가 저런 분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준호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누나는 자격이 충분해요. 아니, 누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산은 새로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현충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산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ROTC 사진, 창업 사진, 국방부 장관 사진 옆에 오늘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태산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문이 되는 것 같아. 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산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박정현 선생님,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한 집안의 계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태산은 약속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훈병원과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보훈병원과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준호의 든든한 지원과 태산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그리고 석 달 후 두 사람은 현충원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 중에는 보훈병원 어르신들과 구청 복지센터 민원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먼저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두 사람은 깊이 절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마치 외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 한성 디펜스 사옥 로비에는 새로운 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한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재단.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문은 어떤 사람을 품는가로 정해진다. 진짜 애국은 나라를 위해 살다 간 이들을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 글귀를 읽는 태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에필로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서울 하늘 위 회장님과 시골 출신 독립유공자 외손녀의 이야기. 처음엔 출신과 배경만 보고 판단했던 한 남자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 가문이란 게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정신을 이어가느냐로 정해진다는 것을 배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한 사람의 행동에, 한 사람의 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문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채널 아우트로.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